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인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청라 호수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박 부장님 오늘 목소리 살짝 잠긴 것 같은데? 지금 컨디션 최악입니다. 아 그래? 어쩌다가? 저 지난주에 왜 살짝 왜 저 산에 갔다 와서 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책의 내용을 가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들인 부작용을 제가 지금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데. 어떤 책의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의사를 반성한다. 아하하. 왜? 그 책에서 뭐라 그랬는데? 예, 그 책은 사실 자연사를 다루고 있지만 책의 저자분이나 그 다음에 옮긴 분, 예, 옮긴 분 모두 그 죽음뿐 아니라 병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자연 치유력을 강조하고 내 몸의 치유력, 맞아. 예, 그래서 약을 잘 안 드신대요. 예,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지난주 한 토요일 밤부터인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환절기 때 이런 게 오면은 급성 축농증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렇게 늘 이제 항생제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이겨봐야겠다. 이러다가 근데 이제 첫날의 몸살은 하루 지나니까 아무 약도 안 먹고 하루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되나 보다 이러고 버티다가 이게 축농증이 심하게 오면서 예, 그 뒤로 이제 더 끙끙 앓다가 금요일에 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 혼났겠는데 의사를 반성한다 읽고 의사 선생님한테 반성문을 쓰고 오셨겠는데. 아니 뭐 뭐라고요? 별 관심 없더라고요. 예, 별 관심 없고 어쨌든 약 받아서 먹었는데 약이 지금 잘 안 들어요. 예전에 잘 듣던 약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새 거의 기침하느라고. 아이고. 잠을 못 톡을 잤어요. 하시지. 조금 쉬었다가 뭐 내일이나 좀 컨디션 좋아지면 하자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당분간 아이고. 컨디션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경험상. 진짜? 예. 그래서 오늘 뭐 또 우리 김 작가님이 주로 말씀하시니까.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박동 부장님 말씀을 듣고 의사를 반성한다 책을 나카무라 지니치 워낙 예전에 저는 단식 존엄사 책에서도 이분 얘기 듣고 궁금했던 차여서 지난주에 읽었는데 뭐 아다시피 저는 왜 책을 항상 4-5권의 책을 동시에 읽어요. 근데 읽다가 요 책은 중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남긴 메모를 딱 읽어드릴게요.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하고 내가 지금 읽다가 중간에 멈췄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는 저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연구 결과를 해요. 그 발표를 중간에 잠깐 인용을 하시면서 도카이 대학의 오구시 요이치 교수가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뇌경색 발병률이 2배라고 발표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약을 써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면 뇌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은 혈압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쓰셨어요. 네. 이분이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고혈압 약을 먹으면 뇌경색 발병률이 올라가니까 약을 조심해라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보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게 평소에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 비교했다는 건 뭐냐면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평소에 고혈압에 있는 사람이고 약을 안 먹는 사람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발병률이 2배인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 두 연구군이 무려 4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 연구군이 똑같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인데 혈압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약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약을 아니에요. 그거 전자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근데 제가 사실은 저 요즘 이제 이 뇌졸중이라든지 뇌 건강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 책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혈압이 있으면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된다거든요. 왜냐면 혈압이 뇌혈관에 이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의 그러니까 다른 이 얘기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하면서 약간 좀 새겨 들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근데 뭐 이 책은 사실 나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모든 건 다 직접 내가 해봐야 돼요. 이게 저의 그 주장인데 항상 책에서 뭘 직접 내가 해보고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재미난 책을 또 2권을 읽었어요. 나는 어찌 참 책복이 있어. 재미난 책을 읽는데 공부 중독이라는 책 혹시 알아요? 이게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실은 10년 전에 읽고 와 이거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2분의 저자가 있어요. 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시는 하지연 선생님 뭐 고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시는 하지연 선생님이 계시고 또 사회학자로서 또 책을 내시는 엄기호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이 2분이 예전에 10년 전에 서로 대담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낸 책이 공부 중독이에요. 1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2015년에 공부 중독을 내셨는데 그 공부 중독에서 이제 이 2분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는 이 공부의 그 효능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 조금 상태 힘들어도 내가 그냥 막 혼자 쭉 달려볼게요. 그냥 얘기 쭉 오늘은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공부만 하면은 뭐든 다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중독을 그때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양극화가 있다는 거죠. 양극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막 하는데 문제는 이 한국에서의 이 능력주의가 이제 나오는데 마치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뭐든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능력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이 아니라 가족의 재력과 문화자본 그리고 인맥이라는 사회자본까지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산층 이하의 계층 에게 한국은 능력주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러니까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는 왜 우리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가난했잖아요. 60년대 70년대 한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이 개인의 능력차라는 것이 오로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덜 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 그것조차 공부에 있어서는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는 한국은 너무 심한 능력주의 사회, 가족의 능력까지 총동원해서 이 공부에 입시에 이렇게 매진하는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소외된 계층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는 한국의 능력주의는 실패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직들이 요즘 분노하는 거는 자신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했던 얘기에서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우리 박 부장님이 지난주에 이제 분노한 거는 아이가 아파서 피부과를 갔는데 막상 피부과에서는 아픈 환자보다는 그냥 미용 목적에 정말 우리가 딱 보기에는 아니 이거는 굳이 오늘 당장 와서 안 해도 되는 그런 미용 목적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비싼 환자들에게만 의사들이 이 예약과 진료를 해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런데 근데 자, 난 이런 세태가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면서 의사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신들이 내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잖아. 아니 내가 의사가 된 게 아픈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지 무슨 성형 목적으로 오는 환자들만 보는 거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양심의 가책이 1이라도 있다면 그런 행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내가 의사가 된 목적이 다르니까.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긴 시간, 한 환자에게 긴 시간 드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한 환자에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만 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책에서 정확하게 짚어요. 의사와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전문직이 요즘 분노하고 있는 건 자신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비롯하여 노동 조건이나 사회적 존중과 인식 등 모든 면에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다 능력주의의 수혜자인데 정작 자신들은 대한민국에서 능력주의가 제대로 창통하지 않아서 그게 따르는 피해자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정확한 우리 지금 시대에 대한 정확한 글인 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망상이라는 책은 혹시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미리 불편함을 막아드리기 위해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까운 인재야. 참 좋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지금 옥에 갇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망상을 이 두 분이 쓰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잠깐만. 공부 중독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지금 공부 망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셨구나. 공부 두 번째 망상. 책으로 지금 미안해.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10년 전에 낸 책이 공부 중독이고요. 2025년 12월에 낸 책이 공부 망상인데 동일 저자들이 같은 저자들이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한국 사회의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10년 전에 이제 방금 지금 얘기한 게 공부 중독에서 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공부 중독에서 이 양극화된 두 그룹을 얘기를 하십니다. 자, 뭐냐면 정규교육 과정에서 일찌감치 떨어져 나와서 지적 교양과 사회적 상식 수준이 확연하게 낮아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일찍 그만두고 가정에서도 사회화의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감정 표현을 하기 어려워하고 관계 맺기에 서툴죠. 자, 우리나라에서 왜 10년 전 같은 경우 만약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간에 자퇴하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화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회화의 공간이 학교니까. 근데 다른 한 그룹은 오직 공부머리만 비대하게 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이 어렸을부터 주로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너 일단 공부부터 하고 난 다음에 놀아. 연애는 대학 가서 하는 거야. 친구 사귀는 거는 나중에 입시 끝나고 나서 해. 시험 보고 나서 해. 그래서 무척이나 바람직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들 또한 사회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얘들은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 왜냐?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사회화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또래 집단과 끝없이 경쟁만 하며 자란 사람들이 이제 중장년이 되어서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공부를 통해서 경쟁에 이기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 결과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을 얻었어요. 하지만 공감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연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실패에 대한 내성이 약해요. 제가 왜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읽는 게 불편하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공부망상은 어떤 책이냐면 공부 중독에서 짚은 그 문제가 공부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앞으로 엘리트층 중에서 양산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10년이 지나고 윤석열의 계엄 사태에서 이 두 저자가 느낀 건 뭐냐면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국무회의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최고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었단 말이에요. 공부로 치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1960년대 70년대 가장 잘한 사람들이야. 막 무슨 고시는 그냥 아주 그냥 껌처럼 이렇게 그냥 다 합격하고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아이 희망이 되어 있냐 이거지. 아이 희망이 뭐예요? 그냥 나는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무지성을 가진 아이 힘만이 되어 있냐 그지. 공부 잘한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두 분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부 중독의 사회에서 10년 전, 지금 2025년 공부 망상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구나. 중독이 왜 중독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왜 여러분 마약 중독이 심해지면 맨 끝에 가서 뭐가 나타나요? 온갖 환상에 지대리고 환각에 있고 망상에 빠져들잖아요. 윤석열이 빠져든 망상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망상이 있어요. 국민들은 다 나를 좋아하고 분명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지할 텐데 왜 총선 결과는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선거를 누군가가 조작을 한 거야. 부정선거야.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엄을 일으켜야 돼. 말도 안 되는 망상에 빠져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공부 망상을 읽으면서 그건 솔직히 정말 맨 처음에 딱 하신 질문들이 그거예요. 왜 2025년 계엄이 터졌을 때 한국 사회 엘리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사실 그 다음에 더 큰 그 좌절들은 뭔 줄 알아요? 법관들이 보여주는 그 판결들이에요. 진짜 이 국민 정서와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국민적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판정들을 판사들이 검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1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계엄이 터졌을 때는 계엄에 우리는 좌절했어요. 윤석열이라는 한 인간에 좌절했다가 그다음에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윤석열이 탄핵되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그 대행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대행을 한 사람들이 계속 한덕수 모든 사람들 같은 게 뭐냐면 이건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이 헌재 재판관을 국회에서 이제 임명해달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지 않고 다들 너무 비겁하게 책임 회피만 하는데 급급한 거야. 나라는 아주 지금 이 시급한 어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막 다들 급한데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 판검사들이 한 어떤 행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두 저자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국 사회에 공부가 실패하고 있는데 특히 이 능력주의에서 치열하게 공부한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한 한국의 엘리트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얻고 경쟁에 이겨서 최상위 자리에 올랐어요. 근데 사회는 점점 더 무능해지고 있어. 저자들은 그 이유를 한국식 공부 방식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답을 찾는 능력,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태도. 왜냐하면 수능 시험 문제 푸는 게 그래요. 이제는 왜 그런다면서요. 수능 기술자들은 영어 수능 시험에서 영어 문제 그 지문을 처음부터 쫙 시간을 들여서 끝까지 읽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위에 지문 안 읽고 문제와 보기를 보고 여기에서 가장 답을 빠르게 도출하는 방법을 그걸 배우는 게 수능이라며. 그러니까 기술적인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정작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사회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제목이 나왔네요. 뭐라고? 중독에서 망상으로. 맞아. 중독에서 망상으로.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에 사실은 이 심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게 이대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왜 20대 남성들의 보수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부에 있어서 계층이 나누어지고 있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서는 그 공부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없어서 점점점 물러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고 계층 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사다리가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대 남성의 보수화는 하위층보다 중산층이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집에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50대, 40, 50, 어쩌면 되게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이 주류들의 그 자녀들이 보수화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내 부모를 봐봐. 과거에는 공부를 해서 전문직이 되면 부모처럼만큼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예전만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확연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중산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여했는지를 알아.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본인의 공부에 투여했는데 기대한 아웃풋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언제 뺏길지 모른다고. 아니 이미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대상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20대 남자들이면 취업하기도 좋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사회에서도 막 누리던 것들이 자기가 알기에 있었어. 근데 우리 때는 이게 다 빼앗겨 버렸어. 누가 뺏어갔나에 대해서 이들이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공부망상을 보면서 재밌는 건 사례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엄기호 선생님은 사회학자이자 교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난 이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하지연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실에서 만난 어떤 그 청년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십니다. 정말 재밌어요. 저는 공부망상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저자들이 하시는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는 학교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회성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거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아이들에게 규율과 끈기를 배우게 하는 곳이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규율과 끈기를 배우게 하려면은 규율을 지키지 않고 끈기 있게 뭔가를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뭔가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뭔가 이렇게 뭐 육체적 그런 이거를 아이들이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규율과 끈기를 배우게 하기 힘들고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요즘 왜 나는 그런 부모들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너무 작아지고 수업 분위기를 흐트려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런데요. 우리 애 밤에 학원 가서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하고 아니 그리고 우리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지금 선생님 가르치는 그 중학교 수학 다 선행으로 이미 뗐어요. 선생님 나가시는 진도 우리 애 지금 안 배워도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는데 애 좀 깨우지 좀 마세요. 어죽애가 피곤하면 수업 시간에 자겠습니까? 요딴 소리를 하는 부모가 있다고. 그거 옛날 얘기인데. 아 그래? 그러면 요즘은 또 바뀌었어? 요즘 선생님들은 깨우거나 심지어 전화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 부모가 얘기한 거 다 알고 있고. 그렇지. 괜히 전화했다가 이제 학부모한테 핀잔만 받으니까. 그거는 이미 교실에서는 합의된 거예요. 자는 애는 자도록 내버려둬요. Let there be sleep인가? Let there be asleep.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라고 기대하는 애들도 없고요. 뭐라고 하는 선생님도 별로 없어요. 다 이제 합의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도 그거 갖고 전화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답을 하는 부모가 있다고? 이거는 내 그냥 생각이야. 옛날 얘기지. 근데 아니 내가 작년에 왜 그 황당했던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왜 아이가 저기 학교에서 하는 이 놀이공원 가는 그 체험 학습에 아이는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를 안 가. 그랬더니 그 부모가 우리 애가 하고자 하는 그 우리 애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자,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규율과 끈기를 배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실에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교실은 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고 여기에서는 왜 이 선생님과 나와의 서로의 어떤 그 예의라는 게 있는 거고
사회화 된다는 게 뭐예요? 사회화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사회화가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이니 나는 하지 않고 참겠습니다가 사회화라고. 아니 그거는 그렇죠. 우리의 그냥 근데 저거지. 이미 그래, 단계가 무슨 말인지 지났어. 지금의 그 예의는 학교에서의 예의는 교실에서의 예의는 자는 애 건드리지 않는 게 예의예요. 않는다. 예. 그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그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어떤? 우리 어떤 애들은 선행을 많이 해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 선행을 안 한 애들은 이제 막 선생님 가르치는 걸 따라가야 맞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는 또 아예 다 포기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학력적인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그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위쪽에 맞출 것인가 중간에 맞출 것인가 또는 아래는 잘 안 맞추죠. 위나 중간에 맞춰야 그렇지. 되는데 아래는 포기했지 다들. 예, 위로 맞추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를 들어 수학에 어떤 단원을 들어오면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요. 개념은 니네 다 알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다 미리 배웠다고 뭐 선행을 하든 혼자 하든 다 하고 바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펼쳐서 뒤로 나가는 거예요. 앞에 개념을 건너뛰고 중간 문제풀이 뭐 심화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학교에서 애들이 자요. 그런 학교에서는 잘 안 자고 대신 학교 행사나 교과가 아닌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는 마음 놓고 자고 선생님들은 거기서 애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한 반 정도 자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자고 선생님은 가운데를 놓고 가르치죠. 예.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학력차 구조에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화의 의미를 찾으려면 예의를 지켜라 하겠지만 그러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한테도 혼날 거예요. 그런 거 깨우고 애들한테 선생님 뭐 학부모한테 사회화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맞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가 현실인데 합의된 예의인데 요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슬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괴물들이 이 계엄을 일으킨 그 엘리트들 아니냐. 아니 근데 나는 그들은 참 소수고 오히려 나는 공부가 약속한 어떤 이 약속의 땅으로 다다르지 못해서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도 그렇고 되게 안타까운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공부망상을 읽으면서 또 한 권의 책은 완전 반대되는 책을 또 한 권 읽은 거예요. 나는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제목이 뭐든 하다 보면 뭐가 되긴 해. 부제가 루마니아의 소설가가 된 히키고모리예요. 이게 일본의 이 사이토 대초라고 하는 그 저자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나이가 이제 이제 겨우 30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그 히키고모리예요. 히키고모리라고 부르는 은둔형 외톨이였고 대학에 이제 들어갔는데 코로나 시절에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에 약간 적응도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취업에도 실패해서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게 돼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근데 루마니아 사람? 아니요, 일본 사람이 한번 들어봐봐요. 재밌어. 웃겨.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뭘 했냐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이제 영화를 본 거예요. 이제 히키고모리니까 방 안에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반 영화를 보다가 이제 점점 세계 각국의 인디 영화로 관심이 넓어지는데 그러던 어느 날 루마니아 영화 한 편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루마니아 영화 제목이 경찰 형용사.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에 대한 주인공이 경찰인데 그 영화 내용은 루마니아 언어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루마니아어라는 언어에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매료가 돼. 근데 루마니아어는 일본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언어. 관련 서적도 없고 대학에서도 루마니아 학과가 없대요. 그 한국어 서판에서 한국어 서문에서 이제 이 사이토 대초 저자가 한국
이 독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는 루마니아 학과가 있습니다. 외대에 있나 봐요.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루마니아 학과가 있대. 근데 일본에는 루마니아 학과도 없대. 그래서 자기가 만약 한국에서 살았으면은 그 대학에 갔을 텐데, 자기는 그래서 너무 부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언어, 루마니아어를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야, 자, 이제, 히키고모리는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방에 물러난 사람인데 그 방에서 일본 사람들 아무도 공부하지 않는 루마니아어를 혼자 공부하면서 나 좀 힙한 것 같은데? 오씨, 나 좀 멋있는데? 라는 자뻑에 취해가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루마니아를 독학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가 히키고모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밥만 계속 넣어주고 얘는 그냥 근데 일본에는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도 이제 이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 히키고모리에게 돈은 비록 없지만 시간은 널린 게 시간이란 말이야. 이 친구가 루마니아를 독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그냥 그 계정을 하나 새로 파요. 그러면서 그 계정은 그냥 루마니아어로 하는 계정인 거야. 그래서 언어 설정을 루마니아어로 하고 루마니아인 친구들 3,000명에게 페이스북에 가면 이제 왜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들 뜨잖아요. 네. 검색을 해서 3,000명에게 친구 신청을 보내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언어 감각을 익히는 거야. 그리고 넷플릭스 언어 설정도 루마니아어로 바꾸고 자막도 루마니아어로 보고 인터넷 뉴스는 루마니아어판과 이 영어판을 함께 보면서 문법과 어휘를 공부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루마니아어로 이렇게 인사를 보내면서 나는 루마니아어에 관심 있는 일본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루마니아 사람들 중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나는 저기 너네 그 일본 문화를 나는 좋아하고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 너무너무 좋아하는 루마니아 독자인데 일본 사람이 루마니아를 좋아한다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 라고 하면서 친구가 되고 막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영화를 보다가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왜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온갖 말도 안 되는 영화들까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영화 외국의 어떤 그 독립 영화라든지 인디 영화들을 찾으면서 그걸 소개하는 사이트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아무도 읽지 않는 영화 리뷰를 겨우 5명, 10명이 읽는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영화를 소개하는 이런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런 리뷰의 도움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 제3세계 영화들을 접하게 되니까 나중에 영화평을 쓰기 시작해요. 온라인에다가. 그래서 온라인에 영화평을 막 이렇게 쓰다가 그 다음에 느낀 게 내가 글 쓰는 걸 좀 좋아하네. 그래서 이 친구가 단편 소설을 일본어로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쓴 단편 소설을 한번 루마니아어로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루마니아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하나로 왜냐하면 얘는 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루마니아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루마니아어 문법과 단어 어휘를 익힌 다음에 루마니아어로 단편 소설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루마니아 친구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약간 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저자 김동식 작가 얘기한 적이 있죠. 네네. 회색 인간의 김동식 작가. 김동식 작가가 중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성수동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에 공포 단편소설 같은 거 올렸더니 댓글로 사람들이 다들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해준 게 뭐냐면 근데 당신 요 문장에서 요거는 틀렸어요. 요거 철자가 달라요. 요렇게 해서 한데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도 루마니아어 독자들이 이걸 하는 거야. 야, 네가 쓴 그 루마니아어 소설, 야, 일본 사람이 루마니아어로 소설을 썼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게 댓글을 달면서 막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 루마니아 문단에서 활동하는 한 문예지 편집장이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잡지에 실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등단했네. 일본인 최초의 루마니아어 소설가가 탄생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자, 사실 자, 이 지경까지 가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이제 드디어 루마니아 소설 궤도고 그리고 루마니아에 친구들이 많아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다들 막 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내가 루마니아어를 공부했으니까 루마니아 여행을 가야겠지. 가야지. 못 가요, 이분. 왜? 왜 못 가는 줄 알아요? 방을 못 이분은 나와서? 크론 병이 있어요. 크론 병이요? 크론 병이라 그래서 왜 장에 대장, 크론 병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듣다 보면 무슨 히키고모리가 뭐 이래라고 하는데 진짜로 책을 읽어보면 이분은 히키고모리가 맞고 사회생활에 대한 거대한 공포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도쿄까지 가는 것도 되게 이 사람은 어렵고 약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특이하게 이 조국 일본이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루마니아에서 소설가가 됐는데 이분 원래 어린 시절부터 꿈이라는 게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루마니아어 소설가라는 거지. 근데 내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공부 중독과 공부 망상의 핵심은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다들 우리는 쓸모를 생각하고 공부의 효용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들이 다 주입을 해.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너는 나중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단 말이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뭔지 알아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 걸 했으니 다시 한번 우리 박동 부장님이 붕괴한 이 몇몇 소수의 피부과 의사분들의 행태를 놓고 똑같이 얘기하자면 나는 그분들이 공부하는 게 즐겁고 의사 공부를 하고 의대에 들어가서 이게 너무너무 즐거웠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의지를 느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나는 일주일에 막 3권, 4권, 5권을 쌓아놓고 읽는 게 너무 즐겁고 그러다가 즐거운 재미난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을 나는 소개하고 싶어. 사이토 대초가 만난 그 온라인 영화 평론가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이런 영화를 봤는데 루마니아에서 나온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아. 내가 소개하고 싶어. 자,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보상은 필요가 없어요. 보상 없이도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공부는 행위 자체를 다들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제도 제가 이제 일원에 있는 라온 영어 도서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는 정말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지금 이제 저는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올 6월에 제가 스페인 한 달 살기를 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 과정이 단 한 번도 괴롭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내가 외국어 공부가 괴로우면 내가 왜 영어 한글로 끝내버리지 왜 내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겠느냐. 저는 일본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중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쓸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는 그 자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외국어를 배울 때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지 배우기 쉬운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저자는 정반대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언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을 느꼈고 그러면서 이런 내가 멋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학 공부만큼 재미난 취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는 거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제 내가 몰랐던 문장을 오늘 나는 입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히키고모리로 살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방 구석에 틀어박혀서 24시간 1년 12달을 혼자 방에. 근데 그때 이 친구 또 그러니까 독서와 영화 감상이 이 친구를 버티게 해준 힘인데 히키고모리로서 책을 읽다가 책에서 이런 구절을 만나요. 고독이 가르쳐주는 것은 당신이 혼자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루마니아어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어학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꾸준하고 고독한 일이다. 너무 힘겨워서 좌절하게 되고
가끔 의욕을 잃을 때도 있다. 제가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영어 공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재밌는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화 비평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히키고모리의 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친구가 초조함이다. 무자비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와중에 마음속에는 나라는 인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 라는 초조함이 고개를 불쑥불쑥 드는데 이 투쟁 속에서 내가 시작한 일이 바로 영화 비평을 쓰는 행위였다. 좋게 말하면 생존투쟁, 나쁘게 말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변명. 나도 뭔가는 하고 있다고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어필이었다. 제가 MBC에 들어가서 PD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조연출로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제가 가장 내 안에 있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나는 PD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MBC 들어가서 깨달았던 게 다른 친구들은 다들 그 언론사 입사 시험 준비를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1년, 2년씩 하면서 그 언론사에 들어가면 MBC에 들어가면 뭘 이런 걸 다 공부를 그래도 하고 서로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늘 옛날에 이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냥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졸업하고 동시 통역사로 살 생각이었다가 친구가 이제 MBC 기자시험 보겠다고 원서를 좀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95년도에 내가 저기 여의도에 있는 MBC 지하 면회실에 친구 부탁 받고 원서 갖다 주러 갔다가 그냥 근데 잠깐만 나도 한번 봐볼까? 나는 기자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예능 PD는 재밌을 것 같은데 해서 갔다가 그러니까 2주 딱 시험 준비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MBC 들어가서 일하면서 제일 느꼈던 건 당혹감은 뭐냐면 남들은 PD라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나는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느냐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MBC 8층에 있는 자료실에 가면 이 라디오 PD들이 아주 즐겨 찾는 공간인데 거기에 CD, LD, LP 막 쫙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영화 DVD를 내가 빌려다가 DVD에는 영문 코멘터리 트랙이 있어요. 내가 재밌게 본 장면이 있으면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이 직접 내가 이 장면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었고 저 뒤에 크로마키 천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했고 막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있거든요. 나는 그거를 하루에 2시간씩 보면서 연출론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문제는 뭐냐? 나는 이게 다 오로지 영어로만 돼 있고 영어 자막만 있고 하는데 내가 통역대학원 시절에 제가 했던 회화청취 공부가 이런 식으로 PD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단 거예요. 즉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분노에 빠져 있다면 분노와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뭐라도 하십시오. 뭐든 하다 보면 뭐가 되긴 합니다. 루마니아의 소설가가 된 히키고모리였습니다. 야, 제목이 그래서 그랬군요. 이 친구 루마니아 근데 그 병은 비행기를 못 타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크론 병이 약도 먹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사 약간 저기 이거 좀 이런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는 참 이게 슬픈 게 나는 내가 이제 여행 이렇게 한 달씩 다니는 것도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을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집에서 나와서 30분 이상 이동을 할 수는 없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 집 바깥에만 나오면은 막 그거라서 이게 정말로 그냥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걸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이게 쉽지 않구나.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어디도 갈 수 없는 히키코모리의 심지어 크론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그냥 평생 달고 사는 병이래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 와중에 이분이 그나마 루마니아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요즘 왜 매주 3권씩 소개하겠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이 2권은 제가 완독을 했고 아직 읽고 있는 책이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박민규 소설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혹시 딱 얘기 들으니까 하고 혹시 와닿는 게 있나요, 우리 박동 부장님? 박민규 저기 산미 슈퍼스타즈를 위한 맞아요. 마지막 팬클럽. 그분이죠. 그분이. 근데 제목도 왜 이렇게 귀에 익지? 이게 음악 제목인가? 박동 부장님이
맞아요. 클래식 곡 제목이에요. 예, 예, 예. 죽은 왕녀를 위한 예, 파반느라는 예, 예. 클래식 곡의 제목인데 사실은 우리 박동 부장님이 이번 한 주 이제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바빠서, 놓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오늘은 아닌가 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영화 1위가 제목이 파반느였어요. 아, 그래요? 바로 이 박민규 작가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 지금 영화광들 사이에서는 화제예요. 아, 그래요? 잘 나왔어요. 영화가 잘 빠졌고, 어제 제가 이제 제 이제 절친인 김재환 감독이랑 이제 우리 동네에 사니까,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산책하고 점심 먹는데, 김재환 감독도 영화광이거든요. 김재환 감독도 이 얘기를 하면서, 파반느 되게 잘 나왔다. 근데 김재환 감독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이 백종원의 이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난 다음에 요즘 막 이제 백종원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친구하고 하여튼 얘기하다가 파반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지한 감독의 평도 마찬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데 소설도 좋지만 영화화를 깔끔하게 잘했다예요. 근데 이게 지금 평들이 갈리고 있는데 영화가 잘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소설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도 중론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나는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 넷플릭스에서 주말 동안 한번 파반느라는 한번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파반느라는 영화가 지금 현재 뭐 워낙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영화 괜찮네라고 느끼신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밀리의 서재에 들어가면 지금 밀리의 서재에서 또 한 5위 안에 들어가 있는 베스트셀러 5위 안에 인기 순위 5위 안에 있는 게 박민규 소설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한번 보세요. 참 소설 다시 봐도 저는 이거 원래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다시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참 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인기 많은 한 20살의 청년이 그 자기 일하는 곳에서 가장 안 예쁜 걸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들 쟤는 왜 저렇게 생겼니? 라고 하고 심지어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잘생긴 꽃미남이 안 예쁜 여자.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그는 그냥 추녀예요. 말 그대로 정말 보면은 사람들이 눈을 뗄 수가 없대요. 소설에서 묘사예요. 이걸 이제 영화에서는 고화성 배우가 되게 연연을 했는데 되게 매력적인 배우가 연기를 애써서 했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소설 속 묘사를 충실하게 하는 배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배우를 하려고 그러겠어. 그래도 고화성은 아닌데. 근데 고화성이 되게 나름 그 역할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나중에 한번 영화는 한번 봐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설 속 묘사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가서 근데 외모만 빼고는 완벽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예쁠 뿐이지, 얼굴이 추할 뿐이지, 너무 모든 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매력에 반해서 이 잘생긴 친구가, 근데 잘생긴 친구가 그냥 단순히 잘생기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이 친구도 너무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그냥 둘이 영화 얘기하고 음악 얘기하고 책 얘기하는데 아주 수준 높은 그냥 교양을 가진 두 문화인이 만나서 사귀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맨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 할래요? 라고 딱을 했을 때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래고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경기를 일으킨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항상 가는 게 뭐냐면 남자애들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 3-4명이 모여가지고 뭐 고등학생들이 내가 롯데리아 같은 데서 혼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 여주인공을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 진 애가 가서 말 걸기야. 가서 말 걸고 우리 사귈까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를 보고 남은 애들이 배를 잡고 웃는 놀이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그걸 겪던 여주인공에게 어느 날 꽃미남이 나타나서 사귀자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괜찮은 친구가 그러니까 이 사랑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은 소설로 참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이거야말로 어쩌면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들 사랑은 어째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걔가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라고 해서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은 사실 저는
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 망상과 이 뭐든 되든 뭐든 하면과 그리고 파반느까지 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 지금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냥 해봤습니다. 쓸데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몸이 이러니까 주말인데도 뭐 적극적인 활동이 힘들어서 파반느를 그래도 파반느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파반느 좋아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 릴리의 서재에서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네네네. 네. 아유, 이게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당신 그 기침할 때마다 나 귀창 떨어지는 줄 알았어. 제가 마이크 막았는데 나오나요? 아니야. 마이크, 그랬구나. 당신은 막은 거구나.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너무 세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중간에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 네. 근데 마이크 막았는데. 내 목소리랑 나중에 자기 한번 들어봐봐. 네네네. 그리고 하여튼 나는 청취자분들께 그 양해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다들 저처럼 깜짝깜짝 죽었냐. 근데 하여튼 그 아픈 와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저는 삶은 결국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꾸준한 루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픈 박동 부장님이 이렇게 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덕분에 저는 또 한 주간 읽은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저는 즐겁게 나눌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만날까? 예, 저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책은 못 읽었고요. 이럴 때는 그냥 영화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웨스트월드를 죽이는 작품이지. 이번 주에 이제 종방을 제가 했는데 다 봤는데 이게 시즌이 한 4개 정도 되는 전체 편수로 되면 드라마 편수로 거의 한 40편 되잖아요. 사실 한 중반 이후로는 제가 스토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 큰 줄기만 대충 이해한 채로 그래도 어떻게 끝날까 궁금해서 참으면서 보긴 했어요. 굉장히 심오한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리즈로 보이는데 우리 김 작가님은 그거 이해하셨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웨스트월드의 1시즌의 3편까지만 봤어요. 그러셨구나. 거기는 이해 가요. 자, 제가 왜 그러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드라마 기획은 3부, 그러니까 16부작이라 하더라도 3부나 4부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 스토리 얼개를 짜요. 왜냐하면 초반에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고 시청자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자체의 힘을 가지고 그냥 우르르 달려가는데 이거는 때로는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조차도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 그 가장 좋은 예가 에반게리온 시리즈예요. 혹시 이제 에반게리온 시리즈 우리 박동 부장님 에반게리온을 끝까지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죠. 그 영화로 나온 전혀 거 봤어요. 에반게리온은 영화로 봐서 보다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보다 보면 중간 정도까지 가니까 초반에 그냥 훅 빨려들고 와 이런 멋진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게 되냐면 이게 그 창작자들이 점점점 이 중압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웨스트월드도 사실은 왜 이 테마공원에 있는 로봇들이 어느 날 자신을 인간이라고 각성하고 이제 인간에 대한 반란이 거기 왜 그게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만 보면은 와 근데 그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근데 모든 이
창작자들의 딜레마인데, 그래서 옛날에 창작자들이 가장 쉽게 한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 싶을 때는, 그래서 그들은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인데, 모두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제투성이 공주 신데렐라를 궁궐에 데려가면 저 왕자의 저 생활과 신데렐라의 생활이 안 맞는데, 과연 신데렐라는 자기가 자라온 환경과 다른 그 궁궐 안에서 잘 다른 귀족들과 사회적으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웨스트월드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드라마들도 그렇고 뭔가가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제작자들은 새로운 드라마를 해서 이게 성공이 될까 안 될까를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검증된 시리즈, 웨스트월드처럼 1시즌, 2시즌까지 막 화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러면 이미 나온 시리즈의 그 다음 시즌을 이어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나는, 우리 박동진 알다시피 나는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고 일본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뭐 온갖 그걸 그 와중에 책을 읽어야 되니까 나는 어떤 시리즈를 절대 끝까지 잘 안 가요. 딱 보고 한 3시즌까지 보고 요 시리즈는 요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데까지만 가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스스로 중독을 엄청나게 경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빈지 와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밤을 새워서 뭐 시리즈를 갖다가 궁금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아니에요. 나는 웨스트월드의 그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올라온 1위 영화도 나는 궁금하고, 그리고 새로 박민규가 쓴 10년 전에 읽은 그 소설도 다시 내용이 다시 궁금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웨스트월드의 엔딩은 저도 보지 못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콘텐츠가 너무 많은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쟁이의 이야기였어요. 간만에 드라마 얘기를 했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들 중에 미국 SF인데 굉장히 장편 있잖아요. 시즌이 진짜 막 몇 개 가고 뭐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뭐 100라든지. 죽이는 작품이지, 원헌드레드도. 네, 나는 딱 첫 회만 봤어. 그래요? 죽이더라고, 첫 회가. 그거는 시즌 한 8개, 9개 돼서 진짜 길거든요. 저 끝까지 다 봤어요.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구나. 우리 박 부장님은 멈출 수가 없구나. 예, 그리고 또 사일로라는 SF 아세요? 사일로? 그거는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다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인간이 그 기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인류가 재앙을 맞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이제 초입에 들어왔는데, 그 문명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상한, 그런 이상한 문명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만들어내주는 뭐 부조리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놀라웠던 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장편이잖아요. 그런데 내용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걸 또 허술하게 한 것도 아니야. 보면은 아니야. 굉장히 그치. 어렵지만 정교한 맞아. 텍스트예요. 맞아. 그러면 저걸 보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저걸 끝까지 다 봐서 자기 힘으로 이해한 사람 한 1%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해설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해하겠죠. 그런데도 저거를 끝까지 100편을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서도 참고 보는 그런 인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미국 드라마 산업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캐나다, 호주,
다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자막이나 더빙 필요 없이도 바로바로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영어권 시장이 워낙 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저거하고 저는 비슷한, 지금 왜 엉뚱한 얘기지만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경쟁의 핵심 중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하나가 먼저 치고 나가서 먹으면은 다 먹잖아요. 시장을 다 먹잖아요. 하나의 선도 기업이 다 먹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미국 드라마는 어마어마한 그 자본력과 그런 어떤 그 완성도를 가지고 전 세계 드라마 시장을 나는 석권했다고 생각해요. 웨스트월드 같은 거를 한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나 아니면 뭐 저기 조그마한 나라 어느 나라에서 남미의 페루 이런 나라에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총화를 미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아까 박동 부장님 얘기했잖아요. 만듦새가 뛰어나다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초장에 많은 자본을 들이고 그 다음은 그렇게 많이 돈 들지 않아요. 이미 지어놓은 세트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만듦새도 그렇지만 스토리, 그렇지. 내러티브의 탄탄함과 깊이, 맞아. 철학적 깊이. 맞아. 그래서 한국에도 SF가 있었지만 물론 그분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점점 더 그런 좋아질 장편은 거예요. 없고 영화 정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늘 아쉬웠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 거 봤을 때는 뭐 재밌네 2시간. 그렇지만 그렇지. 승리호 같은 건 재밌게 잘 만든 SF예요. 이렇게 막 100시간을 내가 들여서 봐도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 만큼 이런 정말 깊이 있는 텍스트를 내가 봤다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SF라는 장르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다른 장르는 그렇지 않은데 SF 장르는 이게 수준 차이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건가?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깊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박동민 님 되게 좋은 그 질문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멜로와 이 SF에 대해서 내가 이제 차이를 설명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미디는요, 캐릭터를 만들어요. 멜로는요, 사건을 만들어요. 근데 SF는요,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렇구나. 세계관. 그래. 이 스케일이 달라요. 코미디에서 웃기려면은 그 웃기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돼요. 네. 미스터 빈이라는 재미난 캐릭터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 사람이 온갖 행동을 할 때마다 다 웃기잖아요. 네. 자, 그게 코미디예요. 멜로는 2사람이나 3사람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서사를 만들면 돼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인데 잘생긴 남자와 안 예쁜 여자가 만나서 이런 연애를 합니다 하면 그게 이제 멜로가 되고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SF는요,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 만들고, 이런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무조건 10살이 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20살이 되면은 뭐 죽어야 돼요. 뭐 이런 그 세계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이 가장 큰데, 자, 재밌는 건 뭐냐? 한국의 SF가 진화를 시작을 했어요. 이 진화의 시작은 항상 소설에서 시작됩니다. 왜냐? 소설은 마음껏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 쓰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연상하는 것만으로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SF의 이 새로운 작가들 흐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걸 주도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SF 과학 문학 대상이라든지 이런 그 공모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밀리의 서재에서 한국 SF하고 검색해서 인기 순위 1위에 있는 책 작품 하나만 딱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고, 특히나 뭐 천선란 작가도 그렇고 이 한국의 여성 작가들이 SF에서 아주 놀라운 또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세계관, 사고관이 저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것도 같은 그거에서 할 수 있고, 사실 미국이 그렇게 SF에서 놀라운, 아까 웨스트월드 어떻게 작가들은 이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1950년대, 60년대부터 SF 잡지가 있었고, 아이작 아시모프라든지, 아서 C 클라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SF를 오래전부터 수십 년부터 해왔고, 그걸 읽으면서 자란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자란 세대들이 있고, 지금 한국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쩌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웨스트월드 얘기를 또 이렇게 길게 했네. 이해했어요. SF, 근데 이제 그 세계관과 철학. 그런데, 제가 약간 삐딱한가 봐요. 저는,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는 그 단어를 요즘에 우리는 어디서 제일 많이 접하냐면, 뭐, 케이팝 아이돌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거기서 자꾸 맞아, 세계관이 있어야 하거든요. 돼. 맞아. 근데 좀 다른 단어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 그것도 세계관인데, 세계관의 깊이와 맞아. 스케일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같은 단어를 써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1996년에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조연출로 일을 했잖아요. 네네. 그 시절에 H.O.T와 잭스키스 양대 아이돌이 격돌할 때 나는 있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이 아이돌들을 보면서 그때 했던 생각은 그냥 문화 상품이었어요. 네. 문화 상품이고 그냥 요런 노래 잘하는 친구, 잘생긴 친구, 춤 잘 추는 친구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품으로서 옛날에는 기획을 했었는데 요즘 케이팝 아이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세계관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런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치 영혼 없는 어떤 인형들을 만드는 것 같았다면 지금은 그 인형들의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 영혼이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이 세계관과 저들이 쓰는 세계관에 이게 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전에는 그나마 세계관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관을 만들고 있구나. 이걸 그냥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 알겠습니다. 꼰대스러웠어요. 아니야. 근데 왜냐면 이 케이팝 아이돌들의 이 세계관을 근데 왜 만들기 시작했을까? 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이돌들이 어느 순간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그 SM에서 H.O.T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대성기획에서 DS에서 H.O.T가 남자들 5명이야? 자, 그럼 우리는 1명 더 넣어. 그래가지고 6명의 잭스키스를 만들어. SM에서 SES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기 여자애들 3명 가지고 아이돌 만들었어? 야, 그럼 우리는 1명 더 늘려가지고 4명 가지고 핑크를 만들어. 이런 정도였는데 옛날에는 그 정도인데 이제는 케이팝 아이돌 산업이 너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고 많은 그 아이돌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이 생긴 애들 같은데 라고 할까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차별화를 둬야겠다. 그래서 세계관을 만드는 작가들이 이제는 붙어 있어요.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을 만들 때 이 아이돌들의 세계관을 뭘로 할 것인가 그거를 작업하는 작가들이 이제 붙어 있다니까. 근데 나는 이거는 한국 산업의 어떤 그 문화 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 세계관을 빈약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 빈약하진 않은데 구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웨스트월드에 지금 너무 경도돼 있어. 아니 구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업적 기획에 의한 치밀한 그렇지. 그래 상업적 기획에 의한 세계관과 맞아. 철학과 연결된 세계관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불편하다. 근데 꼰대가 불편하다. 그렇지. 헷갈리도 그렇지.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매물. 저것도 세계관이야라고 하면 우리는 깊이 있는 삶과 질문에서는 멀어질 것 같아. 그렇지. 집단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가 오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가 오늘 대화의 주제 중 하나가 공부인데 공부란 결국은 나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나만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자 세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고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작업. 세계관과 자아관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는 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공부가 과연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센 항생제로 극복을 해서 아니야. 그러지 마. 분명히 월요일날 가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바꿔봅시다 할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그래. 제 목표를 알았어. 찾아 돌아올게요. 기침 오케이. 그만해야겠어. 알았어. 힘들다. 들어가시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안녕.